네, 그래서 화용론에 대해서 먼저 이제 화행을 살펴보기 전에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주로 지금 자료 수집 이야기를 하느라고 또 화용론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들에 제가 이제 진하게 표시를 해놓기도 했는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맥락과 관련지어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구조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언어가 사용됐을 때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의미를 파악할 때 그 발화가 나타난 맥락 혹은 뭐 문맥. 근데 문맥이라고 하면 약간 문어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제가 문맥이라는 말에 익숙해서 그냥 저는 자꾸 그 단어를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락과 관련지어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고, 보통 이론 언어학의 한 분야로 넣는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말하기에서 화자가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대화 상대나 발화 맥락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는 계실 텐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전략 혹은 단어, 여러 가지 어휘를 쓰고 있고, 특정 어휘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댓말 쓰고 있죠. 그리고 음, 뭐 억양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제가 평소에 뭐 아이랑 대화할 때 혹은 남편이랑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랑 다를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이 발화를 하고 있는 맥락이 온라인 강의라는 아주 특수한 맥락이고, 또 이거를 들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뭐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말하기를 할 때는 특히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화용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것은 의미론하고 비슷해요.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이 의미론이 약간 단어 위주의 그 기저의 의미를 파악을 하려고 했다면, 화용론은 언어가 사용됐을 때 그 맥락에서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용이 가장 키워드다. 용자가 들어가잖아요. 화용론처럼.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발견되는 특성이나 규칙, 체계 등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용론에서는 이렇게 사용, 맥락, 뭐 선택, 의사소통, 발화 상대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려서 식상하실 텐데, 왜 방금 이제 맥락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주인이세요라는 발화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도 없고 형식도 없고 문법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진짜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알려면 문맥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화가 적절할 수 있는 문맥을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봤었고, 제가 가져온 게 뭐 2차 진짜 멋있다, 이거 약간 생뚱맞긴 하나, 혹은 이중주차했을 때 이거 차 빼라, 이런 식의 문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화행, 우리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 발화가 행하고 있는 행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차 빼라고 했을 때는 2차 주인이세요가 불평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2차 주인이세요가 여기서는 차가 멋있다, 칭찬의 화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용론에서의 화행 이론은 이제 굉장히 이제 화용론의 기본 전제가 되는 이론인데, 우리는 발화를 할 때 그냥 문자를 소리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체를 사용해서 뭐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듯이 우리는 말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진 이론입니다. 어쨌든 화용론은 이렇게 화자와 청자 모두가 발화가 이루어진 주변 상황과 문맥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뜨겁다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진짜 뜨겁다라는 발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같은 발화라고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보면 상황 첫 번째, 그러니까 문맥 첫 번째는 아주 더운 날을 상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져다 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라고 하면 이거 약간 이거 진짜 뜨겁다의 의미가 약간 더 이렇게 파악이 되시나요? 약간 아이씨 막 이러면서 아 이거 진짜 뜨겁다 약간 비난? 힐난? 약간 요런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상황 B는 아주 추운 날이에요. 그래서 추운 날 상대방이 가져다 준 차 한 모금 마시고 이거는 추운 날인데 내가 벌벌 떨고 있다가 차를 받은 거니까 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맥에 따라서 하나의 발화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이런 언어의 측면에 관심을 갖는 게 이제 화용론이고 이렇게 문맥이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 A에서 이 발화가 하고 있는 행위는 불평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 B에서 이 발화가 하고 있는 행위는 바로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행이 달라질 수 있다. 문맥에 따라서 같은 배열과 같은 어휘를 사용한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화자와 청자 모두가 이 의미를 파악할 때 발화가 이루어진 주변 상황, 맥락에 도움을 받아서 의미를 파악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또 다른 예를 가지고 해보면 화용론은 어떤 사람들은 맥락에 대해서 알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맥락에 대한 연산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발화행위, 화행위라고 하는 것은 발화 맥락을 바꾸기도 한다. 혹은 반대로 발화 맥락이 발화행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화를 듣는 청자는 이거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해석을 할 때 그런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계속 했던 말이죠. 화용론에 대해서 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거는 약간 어느 책에서도 있었는데 굉장히 저의 상황과 비슷해서 약간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고요. 이거는 제가 굳이 남편이라고 안 쓰고 아이 아빠라고 이번엔 해봤어요. 나 아이 아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거리감 느껴지는 중이죠. 나 지칭이죠. 나 남편이라고 안 하고 아이 아빠라고 해놨어요. 어쨌든 제가 언제 올 거예요? 이렇게 했고 아이 아빠가 8시까지는 올게요. 근데 올림픽 때로가 어떤지 알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제가 바꾼 건데 이런 대화를 사실 저는 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로 많이 해요. 통화를 잘 안 해요. 통화는 저는 원래 별로 그렇게 전화벨 올리고 막 전화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퇴근하고 아이랑 있을 때는 전화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주로 이렇게 메시지로 하는데 실제로 제가 언제 올 거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하고 근데 이걸로 싸움이 된 적이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제 언제 올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문자 그대로 그냥 몇 시에 올 건지 시간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 기저에는 물론 그게 깔려 있긴 했었어요. 이제 남편이 오는 시간에 따라서 저의 밥 시간이 달라지니까 제가 언제 먹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좀 예상을 해보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제 남편은 제가 언제 올 거예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로 했을 때 억양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화나서 말하는지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올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남편은 그 불만? 음, 저의 약간 비난?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대요. 왜 의문사 의문문 써서 뭐 이렇게 약간 비난의 기능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 지금 힘들게 애보고 있는데 너는 왜 늦냐?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이제 계속 매일매일 보냈어요, 이거를. 근데 언젠가 혼자 폭발을 한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냐? 나 지금 힘들게 일하고 빨리 가고 있나? 내가 어디 가서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 놀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고 있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황당했죠. 그냥 저는 진짜로 밥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본 건데, 네, 어쨌든 무슨 말 하다가, 예, 그런 식으로 이 발화가,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뭐, 이제 분명히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가 기여한 바도 있겠죠. 평소에 짜증을 냈다든지, 막 썩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든지, 막 육아에 대한 불만을 남편한테 토로를 한 적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해석이 가능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주 나중에 네, 하기는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을? 네네, 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올 거예요?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아이 아빠가 8시까지는 올게요. 이거 되게 이상한데, 제가 여러 번 이미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떤 분들은 저 얘기 좀 그만하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약간 거슬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올게요, 갈게요를 반대로 말해요. 그게 왜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올게요, 갈게요를 저 교포 아니에요? 그 투컴 투고가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올게요, 갈게요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보통 우리가 밥 먹으러 와 그러면은 지금 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올게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음, 저희가 이제 뭐 출발하기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이제 남편이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출발해서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고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올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진짜 지금까지 좀 많이 거슬려요. 거슬리는데, 뭐 그렇게 습관이 된 걸 어떨까. 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사실 의사소통에 있어서 크게 방해가 되진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다 알아듣고 제가 직장 상사나 뭐 동료하고 통화하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말을 바꿔서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너무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제 아이가 지금 반대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다 가다에 대한 그 개념이 아직 확실히 성립이 안 돼서 습득하는 과정이라 오다 가다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결국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틀리게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확실히 아빠랑 있는 시간이 적거든요. 저랑 있는 시간보다. 그리고 이걸 뭐 유치원이나 지금 유치원도 못 가고 있지만 뭐 할머니랑 있는다고 해도 이걸 바꿔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8시까지는 올게요. 근데 올림픽대로가 어떤지 알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사실 만약에 이거를 정말 문자적 의미로 언제 올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근데 올림픽대로가 어떤지 알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 굉장히 부적절한 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발화가 별로 부적절하게 보이지는 않죠. 음. 이거는 서로 맥락을 바탕으로, 공유하고 있는 맥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언제 올 거예요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시에 오는 것인가에 대한 그냥 문자 그대로의 질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너무 늦게 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제 남편처럼. 혹은, 뭐, 어, 이거는 정말 드문 일이지만, 맛있는 저녁을 제가 이제 요리를 해서 차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거는,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언제 올 거예요겠죠. 빨리 와서 이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녁 식사에 대한 초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남편이 언제 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저도 이제 출근을 했다가 돌아온 상황이니까, 내가 언제까지 아이와 씨름을 해야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 아빠의 두 번째 응답도 마찬가지로 8시까지는 갈게요. 근데 올림픽대로가 어떤지 알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어, 이 사람이 이거를 맛있는 저녁 식사에 빨리 와라 라는 것을 해석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수락, 빨리 가서 먹겠다. 플러스 여기 근데 올림픽대로가 어떤지 알잖아요 부분은 약간 그 양해 핑계까지는 아니고 이유 대기 내가 요리를 같이 하지 못한 저녁 준비를 같이 못한 것에 대한 양해 구하기 이유 대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제가 만약에 이제 저의 발화를 아이 아빠가 이제 늦은 퇴근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을 했다면 이거 나 지금 내가 일부러 늦게 가는 거 아니다. 차 막힌다. 교통체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가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이 발화 음, 맥락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화는 문자적인 문장의 의미가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화행을 소개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발화라고 utterance라고 되어 있는 발화는 문자적인 문장의 의미. 이거는 화용론에서는 문자적인 문장의 의미는 거의 무용지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행하고 있다. 뭔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행위는 말로 하고 있는 행위는 뭐 질문일 수도 있고 제안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고 확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 아빠가 하고 있는 행위는 수락, 뭐 변명, 변경이 아니고 변명, 뭐 비방 등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행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지금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화행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쓰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상황에서에 대한 진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의 수행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 신체를 이용해서 행동을 하듯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행위를 수행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사 표현의 기본 목적은 결국 언어 표현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화행 이론입니다. 그래서 촘스키가 이야기했던 언어의 기저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반대로 촘스키가 반대로 말한 거죠. 결국 인간의 의사 표현의 기본 목적. 그러니까 이제 화용론에서 분석하는 언어의 대상은 사실 의사소통이고요. 그러니까 분석 대상이 좀 다른 거죠. 촘스키가 말하는 그런 어, 어, 분석 대상은 문법, 언어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화용론은 특히 이 화행이론은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표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이 발화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에게 말하는 것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진다, 수행력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화행 이론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 화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 그래서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화행 이론이고요. 그래서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알아차릴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 피곤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나 피곤해는 단순히 내가 피곤하다는 진술을 하는 거 아니죠. 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알았어 커피 사올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게 바로 화행 이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화행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사과, 불평, 칭찬, 초대, 약속, 요청 뭐 등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언어를 발화를 사용해서 행위를 수행한다라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화는 아까 여기서 그 힘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힘이라고 하지는 않고 조금 이제 웃기잖아요. 그래서 힘 대신에 수행력, 발화의 수행력 되게 있어 보이죠. 이 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화용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갈 거고요. 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행에 있어서 또 이제 소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화행 이론의 역사적 배경, 수행 가설, 적정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5주차로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화행의 전반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화용론에 대해서 먼저 이제 화행을 살펴보기 전에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주로 지금 자료 수집 이야기를 하느라고 또 화용론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들에 제가 이제 진하게 표시를 해놓기도 했는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맥락과 관련지어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구조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언어가 사용됐을 때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의미를 파악할 때 그 발화가 나타난 맥락 혹은 뭐 문맥. 근데 문맥이라고 하면 약간 문어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제가 문맥이라는 말에 익숙해서 그냥 저는 자꾸 그 단어를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락과 관련지어서 분석하고 설명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고 보통 이론 언어학의 한 분야로 넣는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말하기에서 화자가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대화 상대나 발화 맥락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는 계실 텐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전략 혹은 단어, 여러 가지 어휘를 쓰고 있고 특정 어휘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댓말 쓰고 있죠. 그리고 음, 뭐 억양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제가 평소에 뭐 아이랑 대화할 때 혹은 남편이랑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랑 다를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이 발화를 하고 있는 맥락이 온라인 강의라는 아주 특수한 맥락이고 또 이거를 들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뭐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말하기를 할 때는 특히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화용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것은 의미론하고 비슷해요.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이 의미론이 약간 단어 위주의 그 기저의 의미를 파악을 하려고 했다면 화용론은 언어가 사용됐을 때 그 맥락에서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용이 가장 키워드다. 용자가 들어가잖아요. 화용론처럼.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발견되는 특성이나 규칙, 체계 등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용론에서는 이렇게 사용, 맥락, 뭐 선택, 의사소통, 발화 상대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려서 식상하실 텐데 왜 방금 이제 맥락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주인이세요라는 발화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도 없고 형식도 없고 문법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진짜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알려면 문맥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화가 적절할 수 있는 문맥을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봤었고, 제가 가져온 게, 뭐, 이 차 진짜 멋있다. 이거 약간 생뚱맞긴 하나. 혹은 이중주차했을 때 이거 차 빼라. 이런 식의, 문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화행, 우리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 발화가 행하고 있는 행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차 빼라고 했을 때는 2차 주인이세요가 불평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2차 주인이세요가 여기서는 차가 멋있다. 칭찬의 화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용론에서의 화행 이론은 이제 굉장히 이제 화용론의 기본 전제가 되는 이론인데, 우리는 발화를 할 때 그냥 문자를 소리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체를 사용해서 뭐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듯이 우리는 말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진 이론입니다. 어쨌든 화용론은 이렇게 화자와 청자 모두가 발화가 이루어진 주변 상황과 문맥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뜨겁다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진짜 뜨겁다라는 발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같은 발화라고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보면 상황 첫 번째, 그러니까 문맥 첫 번째는 아주 더운 날을 상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져다 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라고 하면 이거 진짜 뜨겁다의 의미가 약간 더 이렇게 파악이 되시나요? 약간 아이씨 막 이러면서 이거 진짜 뜨겁다 약간
비난, 힐난 약간 요런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상황 B는 아주 추운 날이에요. 그래서 추운 날 상대방이 가져다 준 차 한 모금 마시고 이거는 추운 날인데 내가 벌벌 떨고 있다가 차를 받은 거니까 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맥에 따라서 하나의 발화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이런 언어의 측면에 관심을 갖는 게 이제 화용론이고 이렇게 문맥이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 A에서 이 발화가 하고 있는 행위는 불평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 B에서 이 발화가 하고 있는 행위는 바로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행이 달라질 수 있다. 문맥에 따라서 같은 배열과 같은 어휘를 사용한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화자와 청자 모두가 이 의미를 파악할 때 발화가 이루어진 주변 상황, 맥락에 도움을 받아서 의미를 파악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또 다른 예를 가지고 해보면 화용론은 어떤 사람들은 맥락에 대해서 알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맥락에 대한 연산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발화행위, 화행위라고 하는 것은 발화 맥락을 바꾸기도 한다. 혹은 반대로 발화 맥락이 발화 행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화를 듣는 청자는 이거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해석을 할 때 그런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계속 했던 말이죠. 화용론에 대해서 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거는 약간 어느 책에서도 있었는데 굉장히 저의 상황과 비슷해서 약간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고요. 이거는 제가 굳이 남편이라고 안 쓰고 아이 아빠라고 이번엔 해봤어요. 나 아이 아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거리감 느껴지는 중이죠. 나 지칭이죠. 나 남편이라고 안 하고 아이 아빠라고 해놨어요. 어쨌든 제가 언제 올 거예요? 이렇게 했고 아이 아빠가 8시까지는 올게요. 근데 올림픽 때로가 어떤지 알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제가 바꾼 건데 이런 대화를 사실 저는 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로 많이 해요. 통화를 잘 안 해요. 통화는 저는 원래 별로 그렇게 전화벨 올리고 막 전화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퇴근하고 아이랑 있을 때는 전화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주로 이렇게 메시지로 하는데 실제로 제가 언제 올 거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하고 근데 이걸로 싸움이 된 적이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제 언제 올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문자 그대로 그냥 몇 시에 올 건지 시간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 기저에는 물론 그게 깔려 있긴 했었어요. 이제 남편이 오는 시간에 따라서 저의 밥 시간이 달라지니까 제가 언제 먹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좀 예상을 해보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제 남편은 제가 언제 올 거예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로 했을 때 억양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화나서 말하는지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올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남편은 그 불만? 음, 저의 약간 비난?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대요. 왜 의문사 의문문 써서 뭐 이렇게 약간 비난의 기능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 지금 힘들게 애보고 있는데 너는 왜 늦냐?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이제 계속 매일매일 보냈어요, 이거를. 근데 언젠가 혼자 폭발을 한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냐? 나 지금 힘들게 일하고 빨리 가고 있나? 내가 어디 가서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 놀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고 있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황당했죠. 그냥 저는 진짜로 밥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본 건데, 네, 어쨌든 무슨 말 하다가, 예, 그런 식으로 이 발화가,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뭐, 이제 분명히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해석을 한 데는 가 기여한 바도 있겠죠. 평소에 짜증을 냈다든지, 막 썩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든지, 막 육아에 대한 불만을 남편한테 토로를 한 적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해석이 가능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주 나중에, 네, 하기는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을? 네네, 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올 거예요?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아이 아빠가 8시까지는 올게요. 이거 되게 이상한데, 제가 여러 번 이미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떤 분들은 저 얘기 좀 그만하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약간 거슬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올게요 갈게요를 반대로 말해요. 그게 왜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올게요 갈게요를 저 교포 아니에요? 그 투컴 투고가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올게요 갈게요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보통 우리가 밥 먹으러 와 그러면은 지금 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올게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음, 저희가 이제 뭐 출발하기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이제 남편이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출발해서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고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올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진짜 지금까지 좀 많이 거슬려요. 거슬리는데 뭐 그렇게 습관이 된 걸 어떨까? 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사실 의사소통에 있어서 크게 방해가 되진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다 알아듣고 제가 직장 상사나 뭐 동료하고 통화하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말을 바꿔서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너무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제 아이가 지금 반대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올게 갈 오다 가다에 대한 그 개념이 아직 확실히 성립이 안 돼서 습득하는 과정이라 오다 가다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결국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틀리게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확실히 아빠랑 있는 시간이 적거든요. 저랑 있는 시간보다. 그리고 이걸 뭐 유치원이나 지금 유치원도 못 가고 있지만 뭐 할머니랑 있는다고 해도 이걸 바꿔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8시까지는 올게요. 근데 올림픽대로가 어떤지 알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사실 만약에 이거를 정말 문자적 의미로 언제 올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근데 올림픽대로가 어떤지 알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 굉장히 부적절한 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발화가 별로 부적절하게 보이지는 않죠. 음. 이거는 서로 맥락을 바탕으로 공유하고 있는 맥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언제 올 거예요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시에 오는 것인가에 대한 그냥 문자 그대로의 질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너무 늦게 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제 남편처럼 혹은 뭐, 어, 이거는 정말 드문 일이지만, 맛있는 저녁을 제가 이제 요리를 해서 차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거는,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언제 올 거예요겠죠. 빨리 와서 이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녁 식사에 대한 초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남편이 언제 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저도 이제 출근을 했다가 돌아온 상황이니까, 내가 언제까지 아이와 씨름을 해야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 아빠의 두 번째 응답도 마찬가지로 8시까지는 갈게요. 근데 올림픽대로가 어떤지 알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어, 이 사람이 이거를 맛있는 저녁 식사에 빨리 와라 라는 것을 해석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수락, 빨리 가서 먹겠다. 플러스 여기 근데 올림픽대로가 어떤지 알잖아요 부분은 약간 그 양해 핑계까지는 아니고 이유 대기 내가 요리를 같이 하지 못한 저녁 준비를 같이 못한 것에 대한 양해 구하기 이유 대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제가 만약에 이제 저의 발화를 아이 아빠가 이제 늦은 퇴근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을 했다면 이거 나 지금 내가 일부러 늦게 가는 거 아니다. 차 막힌다. 교통체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가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이 발화 음, 맥락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화는 문자적인 문장의 의미가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화행을 소개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발화라고 utterance라고 되어 있는 발화는
문자적인 문장의 의미, 이거는 사용론에서는 문자적인 문장의 의미는 거의 무용지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수행하고 있다. 뭔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행위는 말로 하고 있는 행위는 뭐 질문일 수도 있고 제안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고 확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 아빠가 하고 있는 행위는 수락, 뭐 변명, 변경이 아니고 변명, 뭐 비방 등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행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지금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화행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쓰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상황에서에 대한 진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의 수행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 신체를 이용해서 행동을 하듯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행위를 수행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사 표현의 기본 목적은 결국 언어 표현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화행 이론입니다. 그래서 촘스키가 이야기했던 언어의 기저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반대로 촘스키가 반대로 말한 거죠. 결국 인간의 의사 표현의 기본 목적. 그러니까 이제 화용론에서 분석하는 언어의 대상은 사실 의사소통이고요. 그러니까 분석 대상이 좀 다른 거죠. 촘스키가 말하는 그런 어, 어, 분석 대상은 문법, 언어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화용론은 특히 이 화행이론은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표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이 발화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에게 말하는 것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진다, 수행력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화행 이론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 화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 그래서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화행 이론이고요. 그래서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알아차릴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 피곤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나 피곤해는 단순히 내가 피곤하다는 진술을 하는 거 아니죠. 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알았어 커피 사올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게 바로 화행 이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화행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사과, 불평, 칭찬, 초대, 약속, 요청 뭐 등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언어를 발화를 사용해서 행위를 수행한다라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화는 아까 여기서 그 힘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힘이라고 하지는 않고 조금 이제 웃기잖아요. 그래서 힘 대신에 수행력, 발화의 수행력 되게 있어 보이죠.